네, 그러면 빈센트님, 네. 네, 오늘 한번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원. 두원이 뭐예요? 빨리 나 넘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온라이즈의 빈센트입니다. 뭐라고 불러야 돼요? 김두원. 네, 뭐 입에 붙는 대로 부르셔 주시면 됩니다. 빈센트라고 불러주세요. 빈센트님, 빈센트님. 빈센트님과 함께. 자, 오늘 무슨 얘기죠? 네, 네, 오늘 미국 얘기하고 중국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뭐 바로 보시죠. 적식성 있게 오늘 밤이죠.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의 8월달 물가는 소문난 잔치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많은 정보들이 다 가격에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왼쪽은 미국의 헤드라인 CPI고 코어도 있고요. 오른쪽은 미국의 소비가 매우 중요하니까 소비 관련된 물가 PC입니다. 텍스트를 보시면 6월, 9월, 6월, 9월이라는 이런 가로 안에 숫자가 있는데요. 이 숫자가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가장 높았던 시기의 물가 달입니다. 헤드라인은 지난해 6월이 가장 높았고 핵심은 9월이 높았기 때문에 오늘 밤에 발표할 8월 달은 이 중간에 껴 있잖아요. 따라서 그냥 기저를 감안하고 보더라도 헤드라인은 고개를 좀 들 거고 코어는 내려갈 겁니다. 근데 이러한 흐름이 적어도 9월달 물가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오늘 밤에 발표되는 8월달 물가 또한 다음 달에 발표되는 물가까지도 큰 여파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중간에 9월 FOMC가 껴있거든요. 우리가 물가랑 고용을 보는 이유는 연준을 어떻게 행동을 뭐 예상하기 위해서 주로 보는 건데 따라서 뭐 9월달 물가까지는 연준의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가격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적을 거다. 따라서 6월과 9월까지는 대부분 물가에 대한 여파가 좀 줄어들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차트 하나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 이제 9월 FOMC 있는데요. 9월 FOMC는 다양한 관전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회계연도에 따라서 9월 FOMC에서 발표되는 이 점도표에서는요. 2026년이 처음 발표됩니다. 2026년이 네. 왜 중요하냐면 연준의 이 금리의 향방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인데 대부분 내년도부터 금리가 내려갈 거다라고 연준은 예고하고 있죠. 다만 그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연준 위원들 사이에 상당한 이견이 있고요. 2024년, 2025년은 한 1년 동안 우리가 계속 봤기 때문에 좀 익숙해졌는데 2026년에 대한 숫자들이 처음 나타난다는 것이 이번 9월 FOMC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롱글러 런이라고 하는 장기 5년 뒤의 이 전망치 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연준이 생각하는 실질 중립금리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최근 잭슨홀 전까지만 해도 중립금리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었잖아요. 실질 중립금리는 연준이 생각하는 5년 뒤, 즉 장기적인 금리의 미디언 값은 한 2.5%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연준이 타겟하고 있는 목표 물가는 2%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실질 중립금리는 현재 0.5%입니다. 이것이 바뀔 것인가? 앞으로 계속해서 연준의 이 중립금리 이번 네. 잭슨홀에서는 엔간하고 바꾸지 않겠다라는 파월 의장의 얘기가 있었지만 저는 이제부터 내부적인 논의는 활발히 진행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중립금리의 향방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발표되는 8월달 미국의 CPI 결국 연준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알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인데 이 9월달 FOMC의 2026년치의 수치들 중립금리 향방에 대한 것들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은 짧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겁니다. 한국 수출. 오랜만에 국내 얘기인데요. 네. 국내 얘기 뭐 좋을 건 없죠. 하지만 한국 수출이 바로 보시면 최근 무역 수지가 흑자를 보이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좀 쪼개 보면 불황형 흑자라는 것이 달갑진 않지만 어쨌든 무역 수지 적자 흐름이 3개월 동안 일단락되는 모습입니다. 더구나 기저효과라는 게 있죠. 지난해 높았으면 올해 낮았고 지난해 낮았으면 올해 높아질 텐데 그런 기저효과도 이제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국 수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인가? 계속해서 한국 수출과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하반기에 가져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한국 수출의 향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왔고요. 크게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패러다임 시프트. 이제는 우리가 중금리 시대에 들어간다. 아니면 이전과 익숙한 것들과의 이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에
두 가지 정도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탈세계화라는 것이죠. 바로 좀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왼쪽 차트는 무역 개방 지수라 그래서 이 개방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무역이 서로 간에 잘 된다. 세계화 시대. 내려간다는 거, 빨간색은 이전보다 무역이 잘 안 된다. 뭔가 고립적인 정책이 발동하고 있다. 탈세계화 시대를 의미하는데 지금은 탈세계화 시대에 이미 진입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른쪽 차트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총교역, 수출과 수입 중에서 미국하고 중국 간의 이 흐름 자체가 보시면 어떠세요? 미국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중국은 피크 찍고 내려가고 그래요. 있죠. 네. 제1교역국이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바뀌고 있다는 거. 자, 우리가 익숙한 것과의 이별을 정말로 데이터상에 놓고 보더라도 이제는 그냥 준비하면 되겠지라는 게 아니고 좀 더 앞당겨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거입니다. 요거 보시면 앞에 물가에 제가 미국 물가의 지난해 고점 6월과 9월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한국 수출과 수입입니다. 기저라는 게 거의 소멸되고 있어요. 2020년 코로나 터지자마자 가장 낮았던 시점 2분기였고요. 1년쯤 돼서 다시 한번 회복을 했었죠. 또 1년쯤 지나고 지금 다 바닥을 다졌습니다. 그러네. 네, 이러면 데이터를 보시고 사이클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확률적으로 이제 좋아진다라고 연초부터 계속해서 베팅이 들어가는 겁니다.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네. 바닥은 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V자 반등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새로 안 가본 길 횡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 키는 옆 나라인 중국이 갖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고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횡보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말씀을 계속해서 중국 드리고 수출 있습니다. 않는다. 대중 수출에 늘어나는 것은 요원하고요. 네.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야 지금 된다. 상태보다 더요. 과학화.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공교롭게 제가 가끔 올 때마다 네. 전날 미국장도 안 좋고 이래서 나올 때마다 이렇게 비관적이냐라는 말씀을 그러실 드리는데 필요 없어요. 지금보다 네. 더 나빠질 게 있나 싶기도 한데 네. 더 나빠질 게 있군요. 왼쪽 차트 보시죠. 네. 왼쪽 차트가 거의 된 해답인데요. 자, 우리나라 수출이 줄었어요. 대중 수출입니다. 줄었는데요. 중국만의 문제로 인해서 중 부분이 있고 한국 고유만의 문제로 인해서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 수출이 줄었는데 중국 자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수입 수요가 주니까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근데 그거는 가만 생각해 보면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 회복할 거예요. 그런데 이 왼쪽에 이 빨간색 보시면 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중국의 경기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회복한다 하더라도 한국 기업들의 제품들의 경쟁력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 중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대중 수출 안 좋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제 중국 수출이 아니 중국 경제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한국 제품들의 경쟁력이 상당 부분 상실되어서 이전하고 달리 대중 수출이 대중 무역 수지 흑자가 요원해 보인다라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제품들의 경쟁력이 더 떨어진다고요? 맞습니다. 네, 이미 숫자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오른쪽 차트 한번 보시면 이건 무역협회에서 조사한 서베이인데요. 코로나 직후랑 현재랑 중국의 연령대별로 한국 제품의 재구매율의 퍼센테이지입니다. 보시면 어떠세요? 뭐 50대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니어층은 그래도 I love 코리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젊은 층들을 보면 한국 제품이 과연 팬시한가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도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중국의 젊은 층들, 중장년층을 공략하지 못하고서는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신 있어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자체적인 문제가 있었고 한국 자체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 자체적인 문제는 왼쪽 차트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크게 하락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수입이라 그래서 제가 막대로 그렸는데 중국 수입이 마이너스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이 줄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중국 수입이 주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이죠. 한국 수출도 줄고 있다는 거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오른쪽 차트 보시면 간밤에 약간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죠.
중국이 디스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 논쟁이 있었는데 돈을 그렇게 풀다 보니까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월 달에 0.1%로 살짝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둘 다 마이너스여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봤는데 8월 달에 어쨌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로 바뀜에 따라서 중국은 디플레까지는 아니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중국에서 관리하는 소비자 물가가 아니고 돈육 가격이라든지 돼지고기 가격 아니면 생산자 물가가 중국의 실제 상황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바뀐 게 없다. 그렇군요.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네. 드립니다. 자, 중국 경기적인 부분이 회복한다 하더라도 이전처럼 괄목할 만하게 수입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 네. 두 번째는 중국의 경기 말고 정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연장선상이겠죠. 중국도 어쨌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한국이 지난 15년 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비를 전부 자국화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0년에 비해서 반도체 장비의 중국 자국 생산 비율 35%까지 증가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이젠 3개는 중국에서 만든다. 그전에는 10개 중에 2개밖에 안 만들었다. 근데 이 한 개가 왜 의미가 있냐? 이것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께 뺏겼다라는 것입니다. 저기가 대체로 한국 건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한국께 뺏기면 어디로 갔냐? 뒤에도 보시겠지만 그게 바로 옆 나라인 또 대만한테 갔다라는 거. 우리의 초경쟁 업체들한테 많이 뺏기고 있다라는 것이 중국 경제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 구조적으로 경쟁력이나 가격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없어지고 있다. 자, 좀 더 통계를 볼까요?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무역협회에서 이 단위별로 좀 브레이크다운 해봤습니다. 주로 부품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이 중간재 성격의 부품은 디스플레이, 센서, 정밀 화학 원료들, 자동차 부품입니다. 근데 그거 보시면 지난 2010년에 비해서 현재 자동차 부품, 정밀 화학 원료는 이미 무역 수지가 적자이고요. 이미 중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게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중국이 다 자국화가 이미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자랑하는 이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 평판 디스플레이 센서조차도 무역 수지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 2023년 상반기를 보면 더 줄었을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과연 대중 수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원활하게 될 것인가? 이거는 단순한 흔히 지나가는 태풍과 같은 그런 해프닝은 아니다. 새로 막 늘어나고 이런 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기존 잘 나가다가 안 되는 네. 건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러는 게 네네. 뭐 있어요? 네. 뭐 의료기기 같은 거. 오른쪽 차트 보시죠. 네. 네. 원래 좀 이렇게 스토리가 있었는데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은 좀 늘었습니다. 화장품. 네. 그리고 컨텐츠 쪽은 좀 늘고 있습니다. 콘텐츠. 네.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중국에 대한 기대와 우려, 네. 우리가 기존적으로 계속 생각했던 자동차와 전자가 아닌 이제 우리가 흔히 계속해서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화장품과 컨텐츠들. 근데 저게 중국의 리스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19.7이었던 게 0.6이 되는 거야. 네. 1년 만에. 1년은 아니고요. 10년 네네. 만에. 네. 네? 그러니까 저게 예를 미국이다, 영국이다, 저런 일 없거든. 저게 리스크예요. 근데 우리가 맞습니다. 굉장히 네. 큰 산업이 그쵸. 대중국에서 저런 리스크에 딱 직면해 있는 산업이 큰 산업이라는 거죠. 네. 휴대폰 뭐 이런 거 다 큰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저희는 뭐 비슷한 세대일 수 있으니까 모토로라 옛날에 괜찮았잖아요. 노키아. 네. 요즘에 안 쓰죠. 네. 중국에서 한국의 셀폰이 이런 입지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네. 네, 뭐 삼성 좋아합니다. 네, 왼쪽 차트에 보시면 더 극명하게 한번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네. 중국의 총 수입 중에 한국 제품의 수입이요. 중국이 2001년도 나가네. 12월 달에 WTO에 가입하고 12.2%까지, 그러니까 100개 중에 12개는 한국 제품이었는데 이때 엄청 잘 나갔죠, 한국이. 그러고 나서 좀 삐걱거렸지만 코로나 직전까지도 괜찮았던 게 대부분 10% 내외 수준은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는 그냥 러프하게 한국 제품. 중국이라는 그 큰 수입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그래도 어느 정도 포지션은 했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왜 보면 떨어졌어? 6으로 떨어졌어요. 이제 100개 중에 6개입니다. 근데 그 6개도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한국의 굵직굵직한 굴뚝산업과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셀폰과 자동차는 아니고.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한국 제품단에서의 경쟁력이 좀 문제가 생기고 있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좀 팔 거 없어요? 팔 거요.
지금 눈에 좀 띄고 뭐 이런 건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잠깐 언급드렸던 건데 네. 저는 명품 마케팅을 되게 좋아합니다. 명품을 네. 좋아하는 것보다 마케팅을 너무 좋아합니다. 네. 명품 마케팅은 굳이 우리가 가격을 할인해서나 아니면 판촉을 해서 팔지 않습니다. 안 사고는 못 네, 먹이게 네, 하는 네. 거죠. 한국이 제가 오늘 진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 구조적인 변화가 바뀌었다는 것은 세일즈 판촉에서도 과거처럼 환율에 의해서 아니면 물량에 의해서는 여전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네, 마케팅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감히 조심스럽게 좀 드립니다. 네네. 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자 긍정적인 부분, 그래도 매크로 쪽을 얘기하면서 주식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이 반도체 가격인데요. 디램 낸드 가격 보시면 그래도 이렇게 뭔가 좀 기대감을 얻은 듯한 모습이 보이죠. 이게 왜 기대감이냐면 일단 하락 추세가 끝났다라는 것도 하나 방점이 있지만 두 번째는 안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디램 가격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한국의 반도체에 대해서 상당 부분 기대감이 몇 개월 전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없어지진 않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중 수출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이 위기 같은 위기를 좀처럼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인데 네. 그게 한국 자체만의 문제도 아니고 중국 자체만의 문제도 아니고 다 믹스돼 있다. 근데 중국 경제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상당 부분 상실되어서 지금과 똑같은 패턴이라면 저는 좀 힘들어 보인다. 근데 우리는 약간 이런 생각이잖아요. 한중 관계가 훼손이 돼가지고 네. 저기 대중 수출이 준다. 어? 시진핑이 네. 그때 왔으면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달라졌을 거다. 일부분은 있지. 근데 네, 저기 네. 내가 볼 때 네. 그런 게 아니고 네. 양국 간의 산업의 구조의 변화에 네.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는? 12.2%라는 게 그게 사실 좀 보통 일은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지난 2008년을 글로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원동력 중에 하나가 중국 경제의 부상. 그렇죠. 거기에 가장 어떤 이런 표현이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생했던 한국 경제의 부흥 이런 것들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올 때마다 데이터로 확인시켜 드리는 것은 정말 바뀌고 있다는 거. 교과서에 실리는 것처럼 5년, 10년 뒤의 모습이 아니고 지금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 주식시장은 그것을 빠르게 반영할 것이라는 것이 저희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탈중국화는 정말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산업은 산업단에 열심히 뭔가 돌아가고 있는데 네. 그게 데이터상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인가? 를 보시면 일단 중국한 교역이 베트남과 인도 등으로 이미 분산됐다라고 봅니다. 이게 무역 수지인데요. 중국 무역 수지는 이렇게 적자를 지속하고 있죠. 근데 그 빈자리를 이제 베트남 아니 인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무역 수지 흑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간단하게 첫 단계는 이제부터 관심을 가질 때 중국 관련된 비즈니스보다는 정말로 베트남, 인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관심을 가질 때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할 때고요. 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좀 더 한 발짝 더 늘어가서 우리는 베트남한테 무엇을 수출하고 있고 우리 인도한테 무엇을 수출하고 있는 것인가에 네. 대해서 관련된 페이퍼들, 자료들을 많이 취합하는 것이 지금 되게 필요할 텐데요. 네. 중국으로 갔던 대부분 수출의 품목들이 베트남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비즈니스랑 베트남에 대한 비즈니스가 비슷하다라고 보는 거고 인도는 조금 다릅니다. 네. 네, 인도 쪽은 조금 뭐 인프라 쪽이 많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도 쪽은 그래도 뭔가 좀 그림이 좀 많이 그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기업들도 꽤 기대를 좀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인도 쪽? 모디노믹스가 세상에 나온 지 거진 10년이 되고 있는데요. 네. 네, 10년 전하고 똑같은 기대입니다. 아, 그래 10년째 기대예요? 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10년 동안 그러면 기대만 했냐? 네. 계속해서 인프라가 들어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인계치가 있어서 속도를 낼 건데 그 속도가 올해냐 내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보 전진을 위한 그 응축 단계가 한 10년째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근데 인도가 워낙 시장이 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중국에 지난 우리가 5년의 베팅과 10년의 열매를 어떻게 보면 따먹었던 것처럼 인도한테도 그런 것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요 차트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미국 얘기했었고 중국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이제 미국입니다. 자, 물가가 오늘 밤에 뉴스 헤드라인 상에 좀 좌우를 할 거고요. 이렇게 보면 헤드라인은 올라가고 코어는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4%라는 숫자에 아래 위가 이제 만날 텐데요. 언제 만날지는 뭐 10월쯤이 되지 않을까라 생각하고요. 자, 고용입니다. 결국 미국 물가를 보다가 또
두 번째 뉴스라든지 또 다른 페이퍼들은 그래서 기승전 미국 고용을 볼 겁니다. 결국 FOMC와 연준의 향방은 고용에 달려있기 때문인데요. 뭐 베버리지 차트라는 것이 있는데 실업률과 구인율입니다. 근데 오른쪽 차트 보시죠. 현재 코로나 전에 B 상태에 있었습니다. 실업률이 이렇게 낮고요. 구인율도 이 정도 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상태로 갔냐면 A 상태로 지금 갔습니다. 그럼 뭐냐면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X축이 실업률이에요? 네, X축이 실업률이고 네. Y축이 구인율인데요. 요거를 그대로 제가 좀 더 쉽게 단순화시킨 겁니다. B에 있던 점이 지금 A로 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상태냐? 임금이 높고요. 왜냐하면 구인구직이 지금 미스매치가 돼 있고 실업은 낮습니다. 완전 고용 실업에 지금 A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전망이 되는 거죠. A라는 상태에 유지될 수는 없는데 유지되면 좋겠지만 유지되긴 적은 없다. 시장 논리상. 네. 그렇다면 B로 갈지 C로 갈지 어디로 갈 텐데 어디로 갈지가 지난 연말부터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학자들이 이제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C로 가면 침체고요. B로 가면 지금 약간의 기대가 있었던 골디락스. C로 가면 침체고요. B로 가면 골디락스입니다. 네. 시장은 C랑 B를 시기마다 베팅합니다. 그러니까 C로 간다는 거는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맞습니다. 거고. 근데 B로 가면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고 임금이 완만하게 하락하는 안정적인 고용시장의 미스매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단 한 번도 미국이 가보지 않는 길이지만 네. 거꾸로 얘기하면 B에서 당장 A로 간 적도 한 번도 없었다. 따라서 갔던 경로 그대로 내려올 수 돌아온다. 있다라는 것이 미국 경제 괜찮다. I don't care라는 것의 가장 근원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시계열 데이터를 오래 봤던 과거에 반복되는 패턴을 봤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고용이 침체되지 않고서는 임금, 인플레이션이 낮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베팅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B 쪽에 많이 무게가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심증적으로 네. BA의 가능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 AI 테크놀로지라든지 다양한 효율성들이 그런 걸 대변하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데이터를 쭉 봐온 입장에서 네. C로 갈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는 말씀을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드리면서 저는 올해 전반적으로 매크로를 보는 입장에서 실물 경제는 당연하고 자산 시장도 하반기로 갈수록 약간 보수적으로 본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자산 시장도 보수적으로 본다는 말씀은 주식시장에서 재미 보기 어렵다. 이미 뭐 박스권이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돼 있고 그 안에 순환매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 계속 저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진 게 사실 저런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 네. 네. 중국 대중국 수출은 앞으로도 아마 더 하락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개선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개선되기 힘들어 구조적으로. 보인다. 그러면 우리 수출도 문제고 성장률도 문제네. 이럴 때 진짜 제대로 한번 좀 터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제대로 한번 터뜨려 볼까요? 권상우, 김희원, 이상희 씨가 모였잖아요. 한강 영화 개봉하잖아요. 한강. 한강. 여기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 9월 13일 오늘 이제 공개가 됩니다. 한강 폴리스라는 게 저거구만. 네. 디즈니에서 한강 폴리스로 나오더라고. 한 리버 폴리스. 한 리버폴리스. 영어로는. 네. 그래서 이제 한강 경찰대라는 아주 색다른 소재를 다루고 있는 시리즈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제 공개가 되는데 네. 무빙을 뛰어넘을 것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 대박이더라. 무빙 대박이잖아요. 네. 이게 더 대박이라는 겁니다. 나 무빙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기분 좀 확 올라가. 누구랑 싸워도 다치지도 주가 않아. 올라가면 확 올라가. 주가 올라 확또막 무빙. 확 무빙해. 얼마나 좋아. 너무 빠져 계신 것 같습니다. 여튼 한강이라는 오늘 디즈니 플러스 새 시리즈가 시작이 저 되니까 가운데 있는 분 이상희 씨군요. 이상희 씨 네. 유명하잖아요. 앞으로 해도 이상희, 뒤로 해도 이상희. 그렇죠. 네. 그래서 한강 오늘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요. 네, 재밌을 겁니다. 오늘부터니까. 네. 자, 우리 빈센트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 되게 자주 돌아가셨어요. 오세요. 자주 뵙겠습니다. 네, 한강 꼭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그러면 이렇게 아침 라이브 마무리하면서 네. 백년아픈 선물 세트 150박스는 저희 제작진에서 공정하게 추첨을 해가지고 네. 여러분께 추석 전에
100% 안전하게 신선한 맛을 함께 배달해드립니다. 백년화표는 당일 배송이에요. 당일 배송. 그러니까 당일 만든 거를 바로 배송해드리니까 그러니까. 네. 아주 네. 부드러운 떡, 또 네. 건강에 좋은 견과류가 많이 좋다야. 들었어요. 야, 매일 할까? 뭐요? 그리고 100개씩 쏘고 이런 거 있잖아. 아, 그러세요? 매일 한 3개월 하고 그냥 관둬버려. 아, 그냥 하얗게 산화해버려. 산화해버려. 네. 자, 그러면 이어지는 오프닝 벨 라이브 염승환 이사 김종효 위원의 오프닝 벨 라이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추천입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